자, 경제 상황에서 지금 가장 크게 대응해야 되는 게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가 종료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베이스가 된 건지 어느 정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부터 시작을 할 건데, 워싱턴 컨센서스와 도하 라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70년대에서 8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걸 합의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과 IMF, 월드뱅크가 개발도상국에 권장을 한 거예요. 뭐 사실상 말아먹은 중남미죠. 이게 신자유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진보 그룹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는, 그 베이스 중에도 하나죠. 이런 것들 워싱턴 컨센서스가 뭐였는지 이런 건 나무위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의 자유와 글로벌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안정화, 재정 안전론자의 도구마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수 계통이 재정 안정론,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거, 워싱턴 컨센서스 기반으로 하고 자유로운 민간 이렇게 하는 거고, 진보 그룹이 재정 확장론과 정부의 시장 개입과 세금을 높이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국영 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실행한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도적인 인물 두 명이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죠. 그래서 사실 망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이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제를 권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진보 그룹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케인즈주의가 망했어요. 정부 주도의 경제 드라이브를 거는 케인즈주의가 망했고, 두 번째,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진보 그룹과 특히 노조들에게 어마어마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 이것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세대들이 지금의 베이비 부머들 세대들이죠. 45세 이상에서 65세 사이. 자, 왜냐하면 공장들이 외국으로 옮겨가게 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혜택도 가장 많이 본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일종의 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효율적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과 세계의 자본 투자, 미국이 전 세계에 그냥 돈을 뿌려주고 자본도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물건도 팔아주는 거예요. 그 글로벌 분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중국이 걸려있는 것들, 국가자본주의 같은 케인즈주의 시스템은 중진국의 함정에 항상 빠지게 되거든요. 부채로의 성장의 한계점에 맞이하니까. 케인즈주의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인데,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혹은 정부 부채를 통해 가지고 재정 확장론을 펼친다는 거예요. 통화 승수를 최대한 많이 늘려 가지고. 문제는 그것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일본은 선진국의 함정에 빠졌죠.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래서 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 아시아, 중국,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요때 프라자 합의까지 합쳐가지고 일본을 죽여놨죠. 일본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중국,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반사 이익을 얻었습니다. 자, WTO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등장합니다. 1994년에 가트 체제라는 어느 정도 국가 간의 무역 협약을 벌였어요. 그리고 95년에 WTO 체제로 넘어가면서 자유무역 시스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가의 정체적 방향을 이제 민간에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좀 극대화되었을 때 2010년대에는 보통 경제 첩보였어요. 첩보 기관이 경제 첩보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저 나라 국가의 주가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딸 수 있도록 상대방 다른 나라 국가 기업이 얼마를 가지고 그 돈을 실는지 그런 것들을 그 첩보를 통해서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입찰 때도 도와주는 그런 경제 첩보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들이 돈 벌고 난 다음에 글로벌 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지금 판도라들이 지금 시장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이런 국가 간의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보호무역과 전쟁의 시대니까 국가 간의 무역 규칙을 정의한 게 이 WTO인데, 작은 정부가 필수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은 원래 WTO 룰에 안 받는데 받아들인 이유는 얘네들이 언젠가 자유민주주의화가 될 것이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단지 뭐 자유 없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항상 진보 그룹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가 망했다고 하지 자유주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쪽은 통합과 공동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고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에는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이 평화의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파 포퓰리스트와 좌우 포퓰리스트 둘 다 반대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의 재벌들이 우리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세요라고 하면서 이 재벌들이 솔선수범한다 하면서 마치 진보 그룹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미국의 재벌들이 우리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세요. 걷어가서 국방비랑 R&D 과학 투자에 쓰세요. 그리고 뭐 자유무역 좀 그만하세요.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보통적인 그런 재벌류들의 보통적인 특징은 자유무역을 활용하지 않는 미국 내수 기반의 재벌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파 성향이 좀 강한 거주지 기반의 이제 과거형 재벌인 경우가 많아요. 친재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를 돌아다니는 글로벌리스트 재벌인 경우가 많아요. 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 목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워싱턴 컨센서스랑 그 자유무역 시스템이 나왔을 때 우파 포퓰리스트도 되게 반대했습니다. 좌우 포퓰리스트 다 반대했어요. 근데 우파 포퓰리스트는 레이건 때문에 밀렸어. 이제부터 우파의 중심은 뭐 레이건이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자야. 그렇게 밀려있던 사람이 최근에 올라온 게 트럼프 지지 계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공화당이 관세를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멍청한 인간 취급받았죠. 그게 트럼프 취급이랑 같은 거예요. 반면 좌파 포퓰리스트를 오히려 주류로 올라갑니다. 한국에는 그게 운동권파들이죠. 옛날에는 좌파 포퓰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었는데 그 한국에는 운동권파 PD계 NL계죠. 한국이 미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으며 이걸 그 다음에 기업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 레닌주의와 마오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한 운동권파. 그리고 지금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죠. 즉, 이 자유무역이 폐기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20대 때 정말 주장하던 바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와서 뭐예요? 미국이 동맹국에게 자유무역은 풀어줘야지 자기네들 20대를 기억을 못하고 또한 노조들은 지금도 자유무역이 무너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보 그룹의 철저한 정치적 표가 되었고요. 베이비 부모들이 20년간 꾸준히 원하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 베이비 부모들은 오히려 환영을 해야 되겠지만은 현실상으로 여러 가지 복지 국가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 제3의 길에서 좀 더 확장돼서 넘어온 건데 복지 국가로는 자유무역의 신자유주의 자금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비를 지출해가지고 미국인의 세금으로 그 나라의 국방비를 지켜줘야 돼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처럼 전 세계 신자유주의 보수연합, 진보연합이 있고 정책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무역을 폐기시키는 게 장기적인 진보연합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국에 침심하면 경제적 석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폴 크루그만이나 아니면 스티글리츠 같은 거죠. 특히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미국의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낸다. 이런 거는 독재 국가나 하는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이고 폴 크루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이론으로 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반대로 신자유주의 계통에는 레이건과 같이 마가릿 대처가 주창한 국제민주연합이고 한국에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글로벌 분업을 하면은 무역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어느 정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보수 계통의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 그룹은 자유무역이 떨어지는 거, 자유무역이 해체되는 걸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어야 됩니다. 원래부터 주장 안 바고 정치적 이슈로 주장 안 바였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서 왔을 때 이 자유무역은 해체되면은 진보 그룹이 주장하는 재정 확장론이 절대 실행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진보 그룹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보수 그룹에서는 원래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을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무역 적자를 봐줘야 되냐. 그냥 우리끼리 지키고 살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두자. 한국에 핵 주자는 것도 같은 개념이야. 핵 주고 우린 빠지자. 핵 주면은 쟤들은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지키고 우리는 피 안 흘리고 돈도 안 들일 거 아니냐. 핵 주고 우리는 빠지자. 미군 빼자. 이런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최대한 돈 안 들이고 세금 안 들이고 피 안 들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이어져 왔냐면 이라크 전쟁 때 국방비 지출도 있지만 이라크 전쟁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후방이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도왔거나 반대를 했잖아요. 동맹인데 동맹을 돕지 않는 걸 보고 그 뉘앙스가 이제 바뀌었어요. 야, 그냥 스스로 싸우겠다는 곳에 미사일이나 무기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내자. 그래서 최대한 시간만 끌면 되지 않냐. 왜 우리가 피를 흘려줘야 되냐. 지네들 나라 지키는데. 지네들도 우리한테 피를 안 흘려주는데. 요런 뉘앙스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장기간 쌓여온 그 흐름입니다. 참고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그 옛날에는 민주단계가 여기에 가입해 있었는데, 가입해 있던 자유주의 인터내셔널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참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진보계통도 자유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밀려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2000년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뉴 이코노미가 시작이 됩니다. 이 뉴 이코노미 WTO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역의 자유화도 있고 관세를 최대한 없애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국가에서 그 자금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람 인력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뉴 이코노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IT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입니다. 우리의 직업들이 대부분 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나왔어요. WTO를 기반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AI가 뜨는 것도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았던 것처럼 IT에서 AI를 띄워가지고 지금의 이 반복적인 인플레이션에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제성장 공식이 어쨌든 2000년대 이후부터 자유무역을 얼마나 받아들이냐로 바뀐 상황에서 사회주의 진보동맹들은 와, 이거 이제 새로 살 길을 찾아야 돼요. 몰락을 해버립니다. 레이건노믹스를 이 워싱턴 컨센서스를 만든 레이건노믹스는 전 세계 좌파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특히 노조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자리를 완전히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상 국가론에 속할 때 이 6.8혁명 세대인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어서 운동권이죠. 소련의 레닌주의와 마오주의를 공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한국에는 PD께고 북한 주체사장까지 받아들이면 NL계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소련을 무너뜨린 게 이 레이건노믹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 국가가 없어요. 혁명의 수출을 못해도 모자랄 와중에 자본주의의 수출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상 국가가 없으니까 새로운 이상 국가를 찾던 게 어디다? 중국은 너무 못 사니까 안 되겠다. 독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다시 부상을 하니까 중국으로 이상 국가를 살짝 돌린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좀
여러 가지 인권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바꿔가지고 2010년대는 어디로 돌려면 스웨덴 이상 국가다. 오바마가 뛰었거든요. 이상 국가다. 이렇게 돌렸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그래서 환상에서 현실을 마주해야 되니까 사실 진보 계통에서는 10년마다 옵니다. 정확히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10년마다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게 옵니다. 어쨌든 뉴 이코노미, 뉴 경제 성장의 핵심은 세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사회주의자들은 무능에 빠진 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원래 우파 계통에 좀 가까웠는데 이제 진보 진영으로 밀려납니다. 전 세계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에서 생존 방향을 찾지는 못했고 그냥 포퓰리즘 자체가 오히려 주류가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면 노예제도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매트릭스를 깔아줍니다. 뭐 생존은 보장을 해야 된다. 최소 인원에 대한 매트릭스를 깔아줘요. 그리고 나머지 올라가는 건 노동 의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준다. 계속 이제 이런 부의 재분배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양극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경제 선순환이 돌아야지 양극화가 그렇게 많아지게 되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기본적인 경제학의 특성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문제냐라고 하는 걸로 계속 이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주의 시기에는 배급에나 의존하면서 대중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그 매트릭스를 못 깔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원래 하던 세금도 이만큼 내는데 이건 못해? 그래서 케인즈주의가 점점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케인즈주의는 정부 주도의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케인즈주의를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평등주의를 떠들게 된 게 본격적으로 이때부터예요. 양극화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진보는 복지국가론을 떠들면서 소련, 중국에서 이상국가 대사령을 독일로 전환을 합니다. 소련은 망했으니까. 중국은 못 살잖아. 우리가 중국처럼 되어야 된다 하면서 중국이 못 살 때 중국을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만은 마르크스주의인 사회민주당이 아직 남아있고 뭐 삼인주의를 주장했고 다음에 정치 대안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복지국가는 결국 신자유주의 자금으로 성장을 하고 신자유주의 자금으로 복지를 하잖아요. 자유무역을 받아야 되니까. 얼핏 보면 2010년부터 뜬 스웨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웨덴은 필사적으로 90년대 부채 줄여나갑니다. 재정 안정화를 시켜요. 특히 정부 부채는 화폐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안정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디폴트 나면 안 되니까 너네가 국채를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빚을 청산한 스웨덴이나 빚을 청산하지 않은 일본을 여기서부터 가르게 됩니다. 즉 1990년대 스웨덴은 죄다 레이건노믹스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국가론의 상징으로 내세울 독일도 1990년대 중반부터 허덕이다가 겨우 2000년대 하르츠 계열로 재정을 줄이고 노동 유연성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회주의식은 아니에요. 뭐 해고 자유화가 되고 임시직 일자리 늘어나고 그래서 실업률을 줄여버렸거든요. 정리하면 레이건노믹스와 자유무역은 사회주의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사회민주주의까지 모두 부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총 한 번 안 쏘고 더 효율적인 것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분업의 시대가 이때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제로섬이나 마이너스섬이 아니라 비교 우위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역을 할수록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분업을 할수록 서로 얻는 게 전체적인 크기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풍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즉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수고 제로섬으로 만들어야 되만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진보 좌파야라. 왜? 제로섬으로 만들어야만 누가 실패자가 생기고 그 실패자에게 다시 팜플렛을 주고 영혼을 팔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이 당시에 택한 게 제3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한 심장 마사지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유럽에서 제3의 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진보에게 무능이라는 단어만 남았던 이 시기에 사회민주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뭐 별거 없고 야 신자유주의 이거 안 받으면 경제적으로 너무
폐쇄되잖아. 고립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역은 받아들이되 작은 정부도 그래 부정할 수 없다고 치자. 그러면은 외국 투자는 받아야 되니까 그건 받아들이되 좌파 정당에서 우파 정책을 실용적으로 하면서 현실 정치를 추구하자. 뭐 어느 정도 복지를 신경 쓰자. 그러니까 자유무역 자금을 가지고 내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를 하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되살린 사람이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 당수입니다. 이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해왔거든요. 이 호경기에. 전 세계 좌파들이 그래 이걸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이전에는 클링턴이에요. 클링턴, 토니 블레어 이렇게 넘어오고 이게 재현성이 있군. 그래서 유럽의 좌파들이 이걸 따라하고 한국에도 이걸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래서 유럽 좌파들을 부활시킨 정책인데 동시에 전통적인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노조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3의 길도 어느 정도 이후에는 몰락하게 돼요. 이 제3의 길의 근원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글로벌 자금을 받아들여서 세금 걷어서 재정 확장을 하자라고 했을 때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릅니다. 이건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2배씩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사실 한국에서만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 공통적인 재정 확장론자 진보 그룹이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SOC 투자를 줄여가지고 교통이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똑같고 지난 20년간 어떤 나라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독일과 스웨덴도 지금 현재 부동산 버블을 겪고 있고 한국이 겪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걸 포기하려면 신자유주의 자금을 아예 버리는 거의 고립주의처럼 가는 일본처럼 되어야 하는데 일본이 지금 뒤늦게 안 되겠다. 야 대만 애들 좀 들어와봐 하면서 외국인 투자 받아들이고 도쿄에서 지금 버블을 일으키고 있죠. 일본은 경제적 자유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국가예요. 정부의 개입 비중이 정말 높은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본의 내수 비중은 거의 미국급의 고립주의입니다. 근데 미국은 자유로운 민간을 두는데 일본은 자유로운 민간이 엄밀히 말해서 아니에요. 여기는 뭐 사실 채용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년이나 이런 것도 아예 그 정부에서 보장을 하고 케인즈주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일본에 가보면 이상한 일자리 많아요. 꼰대식 일자리. 꼭 어디 공공장소에 뭐 일본에 백화점 걸 있어야 되는지 엘리베이터 걸 뭐 이런 것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다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케인즈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땅을 파. 그리고 다시 메워. 이런 무의미한 짓을 하고 거기에 돈을 줘도 총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경제에 좋다. 이게 케인즈주의예요. 그 케인즈주의를 적극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 동시에 소련이 우리의 이상국가다 하면서 찾아왔을 정도입니다. 케인즈주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어느 정도 자본주의에 이식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진보 그룹의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니 블레어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동산 버블을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스웨덴의 부동산 버블, 독일의 부동산 버블, 한국의 진보 정권 시기에만 생기는 부동산 버블도 똑같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독일 역시 지금 겪고 있는 부동산 버블도 그렇고 1990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뒤에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제3의 길은 중도 진보의 부활을 불렀는데 다시 몰락하게 됩니다. 전통 진보 지지계층은 사회주의자인 노조 그리고 이들에게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은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 주로 근무하니까 그리고 신자유주의 자본 투자를 받은 개독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또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노조입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노조의 정치 권력의 약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의 길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렇게 하면은 보수의 중도자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지지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보수의 중도자들은 진보 쪽을 지지하지 않았고 반대로 전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오히려 지지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몰락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 시도가 있었죠. 그것도
자기네 세력 안에서 밀려난.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신자유주의로 세계화가 되니까 진보 좌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제3의 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부동산 버블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이어져 가지고 쌓인 버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국 버전의 서브프라임입니다. 이 서브프라임, 2009년의 서브프라임은 사실 시장 클린턴이었어요. 엄밀히 말해서 클린턴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는데 레이건이 만들어낸 거죠. 자유무역이 확장되는 시기였으니까. 기업이 다시 탈환하고 이런 거 레이건의 감세 혜택 정책이었죠. 뭐 기업이 세금을 낮춰주면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 세금이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테니까 당신 세금이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면 어떻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한국에서 앞으로 세금이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걸 굳이 경험을 해봐야 아는지 모르겠는데 클린턴은 이 호경기에 맞춰서 어느 정부는 해야 할 적절한 증세와 재정 지출 감소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거 정부의 증세나 아니면 재정 지출 감소, 클린턴은 엄밀히해서 재정 안전론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무 호경기일 때는 정부가 증세를 해가지고 재정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버블이 폭락을 할 때 그때 재정 확장을 시켜가지고 재정 확장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를 보호하고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호경기 때 돈을 푸는 방식을 쓰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호경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 증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를 살짝 낮추면서 재정 안정을 하고 안정된 재정을 가지고 다시 언젠간 불경기가 올 테니까 불경기 때 재정 확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착륙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치 이슈로 빠져가지고 이 규칙을 안 지키죠. 어쨌든 태종이 세종에게 넘겼듯 이런 세계 평화의 시스템은 레이건이 다 만들고 클린턴이 봤어요. 이득은. 뭐 국방비 지출도 줄여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첩보 조직 지출도 줄여도 되고 사실 이게 첩보 조직 지출 줄인 게요. 어떻게 넘어오냐면 9.12 테러로 넘어옵니다. 분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소련 망했으니까 우린 전쟁 안 할 거다라고 해서 첩보 조직 줄였더니만은 분쟁이 많아져요. 씨,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첩보 조직을 다시 해야 돼. 대신에 뭘 줄였냐면은 그 민간 휴민트를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거야. 9.12 테러가 일어난다는데요. 별의별 정보고 테러 정보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데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클린턴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진 말길 바랍니다. 클린턴은 이걸 핵심 지지층을 잃으면서도 해왔습니다. 근데 클린턴에 대해서 비난은 안 해도 비판을 할 거는 정책은 비판을 해야 하는데 그게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중국의 WTO 가입입니다. 레이건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WTO 가입을 추진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계하면서 추진했거든요. 너네가 어떤 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덩치가 너무 커요. 덩치가 큰데 정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구입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민간 기업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중국 정부랑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중국 정부는 자유롭게 컨트롤하려고 황금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듣는 테크 기업 같은 거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1에서 100을 만드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없는데 중국은 정부가 다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키워버리면은 웬만한 국가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국영권이고 재산권도 보호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 그냥 공장 몇 달러에 팔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듯이 재산권도 보호되지 않으니까 자유무역 자격이 없죠. 중국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홍콩에 돈 다 빼는 거예요. 이거 여차하면 중국도 러시아처럼 저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공장 이런 거 다 뺏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클린턴은 중국이 자유화될 것이고 세계 될 것이라고 세계를 설득합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이 그게 틀렸다고 비판하고 있죠. 자유화된 중국은 현상이었다. 중국은
자유화되지 않았다. 제가 동의하는데 사회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아니면 주더라도 감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트남도 좀 위험한 게 얘네들 똑같이 중국이랑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해킹 부대 운영하거든요. 국가 해킹 부대. 그럼 다시 실용주의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리시 수낙 같은 경우도 야씨 황금 시대 끝났다. 강력한 실용주의 하면서 중국을 비판을 많이 하죠. 영국이 제일 중국을 비판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비판인데 그 포퓰리즘이었던 서민 공짜집 정책입니다. 이 당시에는 야 너무 호경제니까 이게 서민들에게 기회 평등을 부여하자 요런 접근이었어요. 집을 사면 집값의 110%를 대출해 줍니다. 그렇게 부동산 버블을 부릅니다. 이게 집값의 110%를 대출해 주잖아요. 부동산이 올라요. 씨 뭐 안 좋아지면은 집을 팔아 가지고 저걸 갚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서브프라임은 100% 진보들의 제3의 길의 영향력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맞았는데 은행권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와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했던 건 맞았어요.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커버가 됐죠? 예전에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하지만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항상 진보 계통이 재앙을 부르는 건 맞습니다. 과연 2000년대 이후 버블로 인한 집값 상승이 진보의 재정 지출 정책 외에 있었는지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진보들이 집값을 올려가지고 저출산까지 부르는 거예요. 집값은 지역의 기업 성장으로 인한 상승이어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 성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주변 자영업과 사무실에 의한 상가, 빌딩 가격의 상승이 먼저 되거든요. 그리고 떨어질 때로 그냥 기업이 알아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도적인 집값 상승은 연봉만큼 집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게 되고 연봉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재정 확장 정책의 최대 문제점입니다. 즉 사람들이 살아야 할 집과 월세 가격을 연봉보다 더 많이 상승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케인즈주의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일 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은행을 컨트롤해가지고 이게 프랑스나 일본식 방식이거든요. 사실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쓴 건데 은행을 컨트롤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규제 제약 없는 방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시 때는 부시가 진짜 억울한데 이거 빼려고 노력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 펀드 이거 빼려고 노력 많이 했고 리먼 브라더스 판사는 2008년 서브프라임이 2009년인데 이 정책이 199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이 된 게 어마어마하게 13년이 쌓이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폐기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부시도. 연준 의장인 그리스 펀드 이걸 빼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냥 실수했다고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버블인 건 다 알았어요. 버블인 건 다 아는데 이 정책을 부시는 폐기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폐기를 하면은 정치적 자살이 되는 거야. 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걸 비판하면서 줄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지금 보면 정확한 방법론이었습니다. 저신용자의 주택 한도를 제한한다. 2003년부터. 이게 매년 이 버블을 빼려고 임기 내내 노력합니다. 주택금융기관의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역개발 금융기관의 지원을 축소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살이 되는 거예요. 저소득 계층의 주택 소유 기회를 제한한다. 이미 너무나 벌려보는 이 포퓰리즘 규모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제가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건데 그냥 그 임기 말쯤에 다 저질러 놓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저질러 놓고 다음 세대에 던진 다음에 야씨 야 어차피 네 세대에서 난 거잖아 내 탓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잘 맞을지도 몰라요. 정치적으로는 순수하게 정치 하나만 따지면은 어떻게 되지든 내 탓은 내 때는 안 터지니까. 클린턴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야, 포퓰리즘화된 결과가 드러난 식인데 이게 진보 좌파가 주장하지만
포퓰리즘은 절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자살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어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선 이게 더 맞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선을 안 하니까. 아니 뭐 나는 재선 안 해. 엄밀히 말해서 폴 크루그만 이 사람 2번의 경기 침체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닷컴 버블 이후 미국의 3대 경제 스타 중 하나인 폴 크루그만이 정확히 저는 이거 2번의 경기 침체를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사상적 근거를 제공했죠. 부동산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중간에 하긴 했는데 2005년쯤에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들을 확대시켜야 된다고는 전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진보 경제학자니까. 자, 나스닥 버블 대신 주택 버블이 이렇게 필요가 있다. 여기서 케인즈주의까지 설명해 지면이 너무 짧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은행권의 대출의 통화 승수를 기반으로 케인즈주의는 돌아갑니다. 즉 뭐 자본 따로 만들어진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이런 그 VC나 투자은행을 통해서 그 주식 버블을 일으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은행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경제 금융을 컨트롤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하고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증권사의 계좌에 돈을 넣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싫어합니다. 즉 뭐 폴 크루머는 유명한 케인즈주의자죠. 케인즈주의 학자죠. 그리고 이게 또 목적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게 은행을 통한 금융노조의 약화를 불러요. 주식시장의 버블이 강해지면. 그래서 국가재정정책이란 거,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야 은행을 통한 정부의 컨트롤이 더 편해집니다. 이거가 극단화된 게 프랑스랑 일본이죠. 뭐 프랑스는 열심히 바뀌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쟤네들 스타트업 시장 키운다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쟤들 과연 바뀔까? 쟤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변이 좀 바뀌는 게 되게 늦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2021년 폴 크루먼은 국가부채 무역론을 외칩니다. 이거 우리나라 진보그룹에도 유행했죠. MMT랑 함께 2022년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근거만 제시했고 크게 나중에 반대도 하지 않다가 버블일 때 이번에는 아예 주범입니다. 메인이에요. 메인. 그러다 결국 자기가 틀렸다고 실토합니다. 케인즈주의 자체는 필요해요. 그러나 정치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새 케인즈주의는 엄밀히 말해서 부두경제학급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 어느 정도 옛날 학문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유 자체가 이 자유무역 시대를 부르는 슈페터주의 학자들이 경영학으로 다들 넘어가는 경제사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학에서는 대부분 케인즈주의자들이 남은 게 제일 커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경제학이 거의 안 맞는 시대까지 왔다가 뭐 이제는 무슨 경제학이라면서 페미니즘 문학자들이 페미니즘 경제학이라고 이런 서적에 책을 낼 정도로 전략을 했으니까 경제학이 거의 안 맞는 수준이 있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페미니즘 경제학이라 부르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경제학자들이 아니에요. 문학자들이야. 근데 그런 게 경제학 서적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케인즈주의를 따로 빼야 되겠지만 부두경제학급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유로운 민간에서 결국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건 엄밀히 말해서 슈페터주의 쪽이 있는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를 끝까지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죽을 때까지 그린스펀을 비판하다가 죽기 직전에 혹시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참고로 미국 민주당 지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로버트 라이시, 폴 크루먼, 스티글리츠 뭐 그냥 모두 올 케인즈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맨날 불평등 거리면서 그냥 정치 선동이에요. 노벨상 경제학자 어쩌고저쩌고 뭐 지식인들 어쩌고저쩌고 해도 걔네들 정치적 중립이나 학자적 양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특히나 케인즈주의는 정권을 잡아야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학자는 노벨상 수상자라고 떠들어지기 전에 어디 소속이고
정치적 스탠스가 어떤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나 정부를 경제에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연준을 믿으면 안 되죠. 연준은 수백 명의 경제학 박사들을 갖다 놓고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 가능한 미래는 기저율이지 다수의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면서 올해 대응을 어떻게 할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이야기를 해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전문가 하나 이야기를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대자들도 얼마든 있고 그 반대자들도 언론에서 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이 밝혀졌죠. 트위터에서 강제적으로 차단을 했다는 것들이. 그래서 정치 성향에 맞는 언론이 그걸 띄웠을 뿐이고 대부분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원래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만드는 이 사람들 결국에는 결과 안 나오니까 뭐예요? 다 튀었죠.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영상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자,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진보 정권도 타협을 해요. 이걸 반대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정권 잡는 건 반신자유주의 그리고 반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실행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호경기에 정권을 잡아서 경제 실험을 합니다. 정부 지출, 대출 늘리기라서 부동산 버블이 나요. 이걸 통해서 전통 지지자들과 중도층 탈출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부동산 버블이 나가지고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걸고 넘어집니다. 반대하지만 절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생긴 뭐예요? 다시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겁니다. 이제 자유무역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걸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장기적으로 20년 넘게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자유무역 없애야 된다. 이제 자유무역이 깨지니까 뭘 해요? 미국 탓을 해요. 동맹국익은 자유무역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달성이 되고 있잖아요. 달성이 되고 있으면은 그거를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신자유주의 세계와 그래서 이걸 살아남으려고 제3의 길을 펼칩니다.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나요. 규제하려고 하면은 진보 좌파 연합에서 포퓰리즘을 막을 수 없게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버전의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어요. 이거 사실 지금 현재 전 나라들도 대부분 겪고 있는 거고 지난 30년간 흐름이 이겁니다. 매번 이거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호경기에 보험이든 폰이든 차든 영업이든 장사든 호경기 타고 돈 좀 벌면요. 이거 사이 현상이 이렇게 나와요. 이 정부 현상이 나오면 사이 현상이 나옵니다. 판매나 마케팅 영업 가지고 약간 자기 돈 벌었다고 돈 자랑하는 애들 나오거든요. 연봉 대충 좀 높으니까 할부로 차를 지르거나 이래저래 돈을 써요. 이거는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나름 살아남은 자라서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돈 버는 것도. 그래서 자라서 자부심은 좋은데 모은 돈이 없습니다. 불경기가 오니까 더 이상 수입이 이전 같지 않아요. 능력 있는 진짜 영업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먼저 이직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소비 부자로 살다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돈이 떨어지니까 불경기가 오니까 차든 집은 다시 팝니다.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리든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든 징징거립니다. 그리고 다시 호경기가 오면 새로운 이거 해봤던 애들이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거 사실 정부가 만드는 정서거든요. 의도적으로. 돈을 바짝 벌었을 때 소비가 아니라 투자형 자산으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치가 아니라 웰시, 자산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소비 부자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모아서 다시 불경기를 대비하거나 인생의 스테이지를 바꿀 기회는 주어진 거였는데 안 주었기 때문에 생긴 부자입니다. 이런 불경기는 여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통과하지 못하면은 뒤집니다. 정부든 사람이든 이 재정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부자 개념이 리치가 아니라 웰시가 되는 것으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리치의 최대 문제점이 있어요. 나에게 무례한 상사나 아니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주변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웰시가 되는 사람들은 그 자산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돼요? 내 자유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례한 사람이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자유도를 갖추기 위해서 자산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리치, 소비 부자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살아야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사람을 보는 기준점입니다. 리치냐, 웰시냐.